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69년)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샤론 테이트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사이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자, 유명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옛 연인까지 참석한 그 파티장에 4명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파티장은 비명소리와 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살인 집단 맨슨 패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맨슨 패밀리, 맨슨이란 말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건 지금 차차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오프닝에서 나온 바와 같이 네. 유명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네, 그렇죠. 샤론 테이트. 저는 이 여배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여배우의 남편은 좀 더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이죠. 네. 로만 폴란스키 맞나요? 이름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피아니스트. 그게 또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네, 저도 뭐 이름은 알고 있는데 딱히 이 사람이 무슨 작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실 아주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는 없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맞나요? 피아니스트는 좀 대중적 뭐 영화 작품성으로는 성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 피아니스트도 그래도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영화고. 네. 뭐 최근에는 그 유령 작가 뭐 이런 감독을 하기도 했네요. 네. 제가 근데 그 영화를 보진 않아서. 저도. 그 과거에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왜 기억하냐면 시나리오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저기 이제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네. 라고 해서 유진아 지금 동국대 교수 이제 그분이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서 다뤘던 영화가 차이나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배우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영화였죠. 그러게 이제 로만 폴란스키 그리고 그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 70년대 아마 그럴 정도 됐을 네. 영화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60년대에 이미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거의 최고상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거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감독의 이제 아내가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건의 개요 좀 볼까요? 맨슨 패밀리라는 그 사건,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사건과 맨슨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제 지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맨슨 패밀리의 이번 범죄와 관련해서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저희가 왜 하게 됐냐면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항상 왕성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장 과장님께서 이거 찰스 맨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런 거 제가 즉각 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장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스트 썰이랑 뭐 저나 굉장히 외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드리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그럼 맨슨 패밀리. 근데 이 맨슨에 대해서 네. 약간 그 썰 입장에서 약간 겸손한 말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뤄진 살인마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테드 번디와 더불어 네. 굉장히 그 맨슨이라는 이름 자체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그렇죠.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데요. 저는 사실 마릴린 맨슨 소장님께서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예전에도 이제 장 과장님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찰스 맨슨 한번 다뤄볼까? 그러면 마릴린 맨슨과 뭐 얘기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저는 무시했었는데 그냥 이번에 또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소장님께서 마릴린 맨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 게스트 썰은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별로. 청취자들 얘기에 귀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바토리 하자고 하는데 제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마이크랑 좀 가까이 대라고 해도 내 말은 안 들었어요. 근데 청취자들이 이렇게 몇 번 지적하니까 바로 이렇게 자세히 고쳐지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청취자들. 그래요. 그
마릴린 맨슨은 마릴린은 마릴린 먼로에서 마릴린이고 맨슨은 오늘 소개해드릴 맨슨 패밀리의 리더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찰스 맨슨에서 따온 그 마릴린 맨슨 자체가 밴드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 밴드 리더인 마릴린 맨슨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에 분장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 그 전 대통령과 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가요? 많죠. 그 이 전 대통령과 그런가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유명해진 게 서태지랑 같이 공연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다겠다 무산됐나 아니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막 4년만 몇 년 만에 서태지가 컴백할 때 마릴린 맨슨하고 이제 같은 한 무대에 쓴다 말해서 이슈가 됐던 기억이 좀 어렴풋이 떠오르고 또 좀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사탄교를 숭배하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악마를 숭배하는 막 영화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렇긴 하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자라고 해요. 컨셉이군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탄교인가 그런 교가 있나 봐요. 실제로 종교가 거기서 무슨 세례 비슷한 뭔가를 받은 적은 있대요. 근데 실제로 마릴린 맨슨은 무신론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성향이 좀 드러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팀 버튼하고 친구. 진짜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원카가 원래 이 마릴린 맨슨이 맡을 뻔했대요. 진짜 안 봐가지고 그 작품 못 잡아서. 조니 데비 맡았을 거야 아마. 아닌가 윌리 원카. 그리고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뭐 이런 데서도 주연을 맡을 뻔했었고. 굉장히 이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주연요. 좀 아닌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마릴린 맨슨에 대해서 좀 많이 대변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에미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애들이 일탈하고 그런 나쁜 짓 하는 거 할 때 왜 마약이랑 마릴린 핑계를 대냐? 부모들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릴린 맨슨이 얼마나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에미넴이 볼 때는 개소리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릴린 맨슨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론이고 실제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좀 그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마릴린 맨슨 영상 찾아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분장을 하고 악마 숭배를 하는 집단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좀 마릴린 맨슨이 가장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 성까지 따온 찰스 맨슨 패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릴린 맨슨 그 밴드의 모든 그 일원들이 다 살인마의 성을 따고 있어요. 다 살인마의 성을 따서. 나중에 그런 인물들은 한 번씩 소개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마릴린 맨슨 소개는 이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개요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건 개요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곳이 약간 다른 뒤쪽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은 어떤 식이다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맨슨이 어떻게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고 맨슨 패밀리를 결성했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지만 좀 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찰스 맨슨의 어린 시기는 이제 어느 13 살인마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안 좋은 환경. 어머니가 사생아로 낳았다고 해요. 16세 때 어머니가 이제 임신해서 찰스 맨슨 낳았고 찰스 맨슨의 친부는 사라져 있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서 맨슨이라는 이름을 따고 근데 금방 아버지 어머니한테 버림받아서 이제 이모부가 키우는데 이모부는 또 굉장히 좀 독실하면서도 폭력적인 그런 사람 이런 집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독실하다는 건 종교적으로. 어머니도 그런 식의 자랄 바랐는데 이제 미국 개신교들이 이런 게 있대요. 이제 촌동네 개신교들이 뭐 애들을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릴린 맨슨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자기를 강요를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반발심 때문에 사탄교를 막 가고 이런 거에서도 자기가 좀 동질감을 느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10대 때 그리고 10대 아주 초반에 이모부의 집에서 탈출해서 거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맨슨은.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는 거의 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근데 성폭력을 경험했어요. 이제 어른 재소자들이 아이 재소자 어리고 이런 재소자니까 이제 그걸로 성폭력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커서 다른 새로운 재소자들을 성폭력을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폭력이 어떻게 그런 경험이 되는지는 좀 예. 궁금하네요. 1935년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96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33살, 뭐 미국 나이로 치면 32살에 추록을 해서 이 사람이 감옥은 다시 안 가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는데, 그 교도소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중에서 이제 성폭력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게 이 사람 기타를 되게 실력을 배우게 돼요. 기타와 작곡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갈 때 자기는 가수로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갑니다. 또 이 사람 비틀즈 광팬이에요.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 있긴 있네요. 교도소에서 어쨌건 성폭력 그 음지, 그러니까 어둠을 배웠지만 또 양지, 기타도 배웠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진 상태로 캘리포니아로 갔네요. 지금 네, 음과 그렇습니다. 양. 과연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게 음으로만 또 치달았을지 좀 봅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중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당시 캘리포니아 갔을 때 미국의 반문화라든지 반문화라고 해서 주류 문화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런 문화들 그리고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극성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찰스 맨슨이 보니까 내가 뜨려면 이런 것들이다. 쟤들이 뭘 연광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그걸 한반에 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막 그 당시에 열광하고 있던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파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찰스 맨슨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어떤 사람에게 뻔히 열광하는지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본 느낌은 있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와 굉장히 단절돼 있고 단절을 넘어서 완전히 그 상충되는 그런 문화를 보였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문화가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막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뭐 이 사람 사진 보면 알겠지만 너저분하게.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캘리포니아 오면서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전에 이미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캘리포니아 와서 그렇다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그 로버트 레슬러가 우리가 종종 언급하는 존 더글라스, 로버트 레슬러 이 두 사람이 모두 찰스 맨슨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면담을 했어요. 예, 네. 로버트 레슬러가 존 더글라스를 데리고 가서 면담을 한 경우죠, 사실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자지만 어느 꽤 친분도 있었나 봐요. 경쟁자라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레슬러가 더 선배고 그 존 더글라스가 신참일 때 자기 그 부서로 끌고 온 거죠. 그런 경쟁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레슬러가 이제 FBI가 처음으로 이제 연쇄살인범들과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갔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그 공식적 승인이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로버트 레슬러 개인이. 그러면서 이제 찰스 맨슨과도 이 사람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 뭐 그냥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면담 때 존 더글라스 데려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슬러가 찰스 맨슨과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자기는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다. 존 더글라스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저희 방송 뭐 들으시는 분들이야 항상 들으시는 이름이니까 잘 알겠지만 혹시라도 존 더글라스와 로버트 레슬러 둘 다 프로파일링의 거의 아버지격의 인물들이고 뭐 굳이 나누자면 로버트 레슬러는 약간 그 정석에 가까운 그런 프로파일링을 좀 주장했던 사람이고 존 더글라스는 조금 더 그보다 좀 자유분방한 그리고 약간 자기 의식이 굉장히 잘난 척을 좀 좋아하는 그런 그 정도로 약간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학자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좀 당당한 그런 사업가적인 기질 약간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존 더글라스가 좀 더 수사관 같은 느낌이 나요. 무슨 뭐 실제 경찰 같다, 형사 같다는 느낌이 좀 나는. 사업가보다는 형사. 예, 그런 느낌. 존 더글라스는 약간 수사관 느낌, 그리고 로버트 레슬러는 약간 연구자, 학자의 느낌. 좀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여담 잠깐만 하자면 이제 양들의 침묵에 보면 잭 웨더포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죠? 조디 포스터 이름이 클라리스를 막 한테 막 뭐 해봐라고 막 지시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국장인가요? 그 사람 모델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본 여러 책에서는 로버트 레슬러를 모델로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존 더글라스는 나를 모델로 했다. 이렇게 말을 존 더글라스 스스로 저건 나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역을 맡은 배우랑 이 사람이 배우가 그 FBI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존 더글라스가 안내해 주거든요. 이런 거랑 뭐 자료도 보여주고 이런 식이니까 나를 모델로 한 것 같다. 뭐 존 더글라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뭐 로버트 그 작가가 알겠죠. 토머스 해리스가. 근데 또 뭐 토머스 해리스는 뭐 부인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을 모델로 한 거는 부인했겠지만 뭐
그 인물은 이제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하튼 너무 그 얘기가 샜는데 로버트 레슬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히피들은 20대 초반이었어요. 대부분 많아봐야 20대 초반 나이가. 뭐 어리면 10대 중후반인 거죠. 근데 찰스 맨슨은 이미 30대란 말이에요. 30대 아저씨가 머리 길게 들이고 이렇게 또 교도소 경력도 있고 특이하게 옷을 입고 행동 거지도 하는 게 이러니까 소년들은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같이 느꼈다라고 한 거죠. 존 더글라스는 도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냥 이게 뭐라고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도사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제다이로 하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예, 별로 재미없었어요. 승리, 몽크 뭐 이런 거 이 정도 했겠죠. 여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점점 기타 연주를 하면서 히피 및 어린 소녀들을 이끌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과 함께 유랑과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리더십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이게 좀 뒤에 설명할 얘기이지만 이제 약간 보면 외모가 약간 먹어주는 외모가 있어요.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아주 태폐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막 이제 약물을 남용하고 난교를 벌이고 난교란 뭐 난잡한 성관계. 다 알 겁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맨슨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성관계가 이 사람이 양성애자라서 성관계를 갖는 건 아니고 이게 말하면 지배와 통제란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미국 교도소에서 흑인 재소자들이 백인 재소자들의 성폭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소자들이 이제 교도소 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알려주는 거죠. 성폭력 강간을 함으로써 이 남자들 그 재소자들한테 새로 들어온 재소자들한테 이 교도소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행위로서 성폭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실제로 동성애자라 그러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남자의 성관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뭐 그 항몽성교로 하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다양합니다. 어떤 거면 오히려 상대방의 자위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구총시키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긴가? 아니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편집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굉장히 지금 게스트를 말해놓고 편집할까 고민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은 그 다 변별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읽고 되게 흥미롭게 읽은 연구 자료라서 저런 면이 있구나라 했는데 이게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도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시기를. 그런데 이렇든 이제 기타 실력과 빼어난 기타 실력과 또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감수성이 좋아요. 작곡 능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막 얘기를 막 광기 어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묘하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가 봅니다.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매혹하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이 헬터스켈터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허둥지둥 또는 혼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헬터스켈터라는 게 뭐냐면 비틀즈 노래 제목인 거예요. 비틀즈 노래 제목 중에 헬터스켈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요. 저는 그건 잘 몰랐고 이게 영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와지 레리카. 그렇죠. 알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저도 뭔지 몰랐습니다.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최후의 인종 전쟁이 온다. 이 그러니까 막 그 세기말적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뭐 자아를 버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에반게리온의 인류 보안 계약 같은 소리를 하고 오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근데 또 기타 실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뭐 비치 보이스라는 밴드가 있대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밴드라는데 전 또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찰스 맨슨의 패밀리가 자신들의 저택에 살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고 또 뭐 헐리우드의 어떤 뭐 촬영지 같은 데서 이제 단체로 숙박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근데 아까 로버트 레슬러 얘기만 했는데 존 더글라스는 뭐 한 얘기 없었어요? 그렇죠. 존 더글라스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추종자들을 24시간 통제해야만 자신의 통제력이 성립할 것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그 해체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잠을 안 재운다든지 조직원들을 뭐 섹스, 음식 조절, 마약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스나가나 뭐 스미다 미요코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네, 방법론은 비슷한 방법론이죠. 특히나 저 자만주기는 군대에서 이등병 괴롭힐 때도 참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로버트 레슬러는 이런 장광설을 동반한 예언, 이제 뭐 이런 미친광이 같은 예언들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폭력적이고 잔혹한 환상을 그 초령들한테 심어줬고 그런 추종자들은 이런 우리 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걸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떠오르네요. 파이트 클럽. 저는 잘 모르. 파이트 클럽은 이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긴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광기가 어디까지 치닫는지를 한 중간쯤에서 풍자적으로 끊었어. 그 영화는. 그러니까 꽤 유쾌한 결말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세상에 무언가를 하자고 해서 약간 테러 집단처럼 처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놀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근데 이거는 더 나갔겠지. 그 영화를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그 영화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 한번 좀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맨슨 패밀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합류가 시작되겠네요. 아니면 이미 합류돼 있는? 이미 40명 가까이 되는 집단이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67년 그 집단들이 다 범죄 집단은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아니죠. 대부분은 뭐 그냥 뭐 어느 그룹이나 그렇지만 핵심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텍스 왓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본명은 찰스 왓슨입니다. 찰스 왓슨. 이게 중요해요. 텍스 왓슨이라고 지금부터 말할게요. 어쨌든 텍스 왓슨이라는 20대 청년이 패밀리에 합류를 합니다. 이때 뭐 주변 친구들 뭐 자기 사람들 주변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왔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튼 뭐 왔습니다. 1969년 어느 날이죠. 그러니까 텍스 왓슨이 합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인 1969년 어느 날 찰스 맨슨이 이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전에 자기가 앨범을 취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멜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와 독설을 막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돼지 새끼들은 처단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왓슨이 다른 패밀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찰스 맨슨님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맨슨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할 바를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애매하죠, 약간. 그러네요. 내 할 바를 하라가 뭐지? 내 할 바를 해라. 이게 영어로 된 게 아니라 제가 한글로 된 걸 읽어서 영어가 도대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면 더 좀 와닿을 텐데 어쨌든 내 할 바를 하라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영어입니다. 되게 미묘한 문장인 게 네 맘대로 해라도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도 아니고 네 할 바를 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중간쯤에 있어. 네 마음대로 하는 것과 네가 그것이 너의 임무다라는 것의 한 중간 정도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묘하네요. 또 이건 또 아니 혹시나 정말 뭐 우리 말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하지 말고 네 할 바나 해라 이런 정도로 또 해석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부정의 멘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왓슨은 적어도 받아들이기를 그러니까 네 임무, 내 임무는 처단하는 거다. 하겠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왓슨이 사람들을 데리고 멜커가 살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집에는 멜커가 없었던 거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 샤론 테이트가 살았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뭐 영화계나 뭐 음악계 이런 사람들이 서로 좋은 집 있으면 서로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샤론 테이트가 살해당했군요. 네, 샤론 테이트 사건 이전에 뭐 맨슨 패밀리가 간간히 범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뭐 돈을 뺏기다든지 뭐 매춘 행위도 되게 맨슨 명령대로 여자들이 막 몸 팔아서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뭐 강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소매치기 정도도 있었겠죠. 뭐 지금 정확하게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집단 살인 지금 같은 경우 집단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집단이 덮쳐서 집단적으로 살아요. 대량 살인을 벌인 거잖아요. 이런 살인은 없었던 거죠. 다만 왓슨의 말에 따르면 이제 자기가 예전에 마약상을 한번 살해한 적이 있대요. 네. 그것을 뒤처리를 맨슨이 해줬다라는 식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직 연쇄 살인은 아니지만 대량 살인이 시작이 됐네요. 근데 이건 지금 왓슨이 한 거잖아. 네. 맨슨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 또 다시 그래요. 좀 계속 좀 진행을 해보죠. 샤론 테이트 일행의 살인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맨슨. 그러니까 왓슨이 보고를 하니까.
그들한테 뭐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 평가가 어떤지 무슨 평가인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집단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시 캘리포니아의 어떤 부촌에 살고 있는 라비앙카라는 그 체인점 같은 거를 운영하는 이제 좀 약간 괜찮은 부자 중산층 이상쯤 되는 분인데 라비앙카 부부가 살고 있는 저택을 습격해서 그 부부를 살해합니다. 그래요. 그 가족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맨슨이 참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맨슨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후 사소한 계기로 맨슨 패밀리가 체포가 돼요. 트럭인가 뭐를 불지르다가 방어하다가 이제 패밀리가 다 같이 잡혀갔는데 그때 이 앞에 두 차례의 살인 사건에 참가했었던 수잔 에키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같은 방의 재소자한테 자기가 했던 일들을 떠벌린 거죠. 뭐 자랑스럽게 떠벌렸는가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알려지게 되고 결국 이게 사건이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찰스 맨슨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잡혔어요? 다? 네, 다 잡힌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온갖 쇼를 다 벌였다고 합니다. 뭐 장광설하고 뭐 그리고 그 재판이 10년을 끌었대요. 찰스 맨슨이 변호사 자꾸 바꾸고 판사나 미국은 또 그런 게 되는가 봐요. 이 판사가 나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뭐 이런 경우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10년을 끌었는데 찰스 맨슨이 했던 주장은 그리고 또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가 방문했을 때 했던 주장은 이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 없다. 살인 지시한 적도 없고 텍스 왓슨이 패밀리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살인이다. 이거는 권력 투쟁의 결과일 뿐이다. 존 더글라스도 이렇게 보고 로버트 레슬러도 수긍하는 같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나는 내가 자세히는 몰랐던 거긴 한데 네. 실제로 찰스 맨슨은 그러면 자기 손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쇄살인범으로 해서 찰스 맨슨을 소개하면 안 되겠네. 예, 찰스 맨슨은 그러니까 로버트 레슬러도 그렇고 존 더글라스도 그렇고 인정합니다. 이 사람 연쇄살인범은 아니다. 이 사람 범죄는 그러니까 법정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면 범죄 내역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 머더 살인과 함께 컨스피러시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음모죠. 이게 살인 계획을 뭐 계획했다 뭐 이런 식의 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정확히 예. 말하면. 근데 캘리포니아 법이 이 사람 재판 진행 도중에 그 사형을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9차례 종신형으로 선고받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기로는 맨슨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요했던 그거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그 대목이 뭐냐면 내 할 바를 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운 거죠, 사실. 그렇겠네요. 이 찰스 맨슨이란 인물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네. 인물을 좀 더 파헤쳐 봅시다. 그러니까 찰스 맨슨은 항상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 하면 뭐 연쇄살인범 혹은 사이코패스 얘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찰스 맨슨이 나와요. 뭐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찰스 맨슨, 연쇄살인범의 대표적 예를 들어보세요. 하면 찰스 맨슨. 그렇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하자면 찰스 맨슨은 사이코패스는 맞을지언정 연쇄살인범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일 수는 있겠죠. 연쇄살인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언정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마스나가 스미다라는 인물하고도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근데 마스나가나 스미다랑 또 달라요. 이 사람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죠. 뭐냐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으로 무장하는 비전이긴 하지만 그 패밀리들한테 막 공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우리가 저번에 마스나가나 스미다를 얘기하면서 마스나가 후토시나 스미다 미요코를 얘기하면서 뭐 사이비 종교자 지도자 같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비전 같은 걸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통제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비하면 맨슨이 진정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뭐 굳이 나누자면 지금 스미다나 마스나가 같은 경우에는 공포로 억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찰스 맨슨은 리더십이죠. 어떻게 보면 비전 통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찰스 맨슨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애정을 표하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종교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악에도 많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기를 많이 낳았군요. 아 그래 존 더글라스가 아까 전에 도사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존 더글라스의 평가는 맨슨은 원래 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이제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싶어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언더그라운드 락그룹 있잖아요. 미국 락그룹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좀 퇴폐적으로 굉장히 퇴폐적으로 놀면서 뭐 마약하고 여자 막 끼고 2명 3명씩 끼고 뭐 그러면서 막 공연하면서 여자들 주주 떨어 이런 걸 꿈꾸는 사람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랜 교도소 생활에서 배운 사람들을 사로잡는 기술. 뭐 왓슨이 평가하기는 이래요. 교도소 고참 재수 같은 사람이었다. 뭐 교도소에 오래 있으면 뭐 신참 들어오면 막 이제 뭐 기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가 독특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눈빛이 되게 좀 그래요. 저는 관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눈빛이 뭐 안광이 번득번득거린다 이런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까? 네네. 전형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보겠지만 네. 그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안강을 보시면서 이 방송 듣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진들을 보면 이제 물론 그렇게 찍은 사진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막 번뜩번뜩거리는 이런 것들을 모습을 담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스스로. 중요하죠.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면에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음악도 굉장히 또 잘 만들었다면서요. 네, 감수성도 좋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카리스마를 만들어주는 좋은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체구가 작아요.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키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패밀리들한테 설교 같은 거 했잖아요. 할 때는 예. 항상 바위 같은데 높은 바위 같은데 걸터 앉아서 그들 밑에 사람 패밀리 요원들이 밑에서 위로 쳐다 올려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굉장히 그 여러 사람들 이런 비슷한 류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러 사람들의 컴플렉스와 성향들을 좀 함께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좀 네.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키가 되게 작거든요. 네. 지금 얼마였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당시 일본 평균인보다도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왜소한 예구를 이제 초상화 같은 거 보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옷을 굉장히 크게 입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구 머리는 좀 요만한데 덩치는 엄청 큰 모습으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실제로 존 더글라스랑 로버트 레슬러랑 면담을 할 때 찰스 맨슨이 딱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자에 이렇게 걸터 딱 앉으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자기가 고개를 뒤로 적기면 적기면 문제는 더글라스는 190cm가 다 되는 사람 넘었나 약간 덜 됐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덩치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이제 위압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웃긴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뒤에서 에드컴퍼가 들어오는 거죠. 2m 17에. 그러면 그 한 명 더 좀 알아봅시다. 텍스 왓슨. 실제 연쇄살인 마잖아요. 텍스 왓슨이. 그렇죠. 이 텍스 왓슨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고요. 텍스 왓슨은 찰스 맨슨과 달리 어린 시절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별 감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뭐 고등학교 때 교지 편집장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뭐 알아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방송반 거기 뭐 장 같은 건가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래요? 그거 더 괜찮은 쪽을 그냥 그리고 또 운동 선수로도 활약해서 뭐 좋은 기록도 남기고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좀 잘 우등생으로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텍사스에서 또 대학도 나온 출신이고 대학 졸업 후에 항공사에서 잠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고 캘리포니아에서 좀 당시에 히피 문화, 밤 문화를 접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약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텍스 왓슨이 텍슨 왓슨이구나 원래. 거기서 이제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 텍스로 해서 텍슨이 이제 텍사스 사람 뭐 이런 말을 텍슨이라고 하더라고요. 텍스 왓슨. 그거구나.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온 왓슨 뭐 이 정도로 느낌을 들린 거네요. 이제 로버트 레슬러가 평가하기는 있는 거예요. 찰스 맨슨 패밀리에서 찰스라는 이름은 맨슨이 워낙 지존이니까 찰스라는 이름은 찰스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찰스 왓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에게 찰스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찰스 왓슨 맨슨이
왓슨에게 텍스 넌 이제부터 텍스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이름을 그렇군요. 부여한 거죠. 그래요. 그럼 왓슨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맨슨한테 그렇게 막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렇게 맨슨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처음 맨슨을 접했을 때는 자기도 별로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이 계속 뭐 맨슨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었다라고 자기가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기도 모르게 맨슨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맨슨이 말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예언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는 샤론 테이트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냥 이것만 봤을 땐 좀 돌진적이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뭐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여져요. 뭐 뒤에 이제 사연이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긴 했는데 처음에 권력 투쟁에 대한 측면을 오늘 좀 네. 자세히 본다고 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느낀 거는 뭐냐면 텍스 왓슨의 이후 행적들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 사람 체포된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체포된 데어 수감됐은 다음에 1970년대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그 개신교 어느 종파인데 뭐 신흥 종파인지 어느 종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파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수감 상태에서 모범 제소자이자 전도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 안뿐 아니라 바깥 주민들한테도 지지를 받으면 설교를 하고 교도소장에 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저번에 방송했던 사람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 나는 가라비토도 그렇고 그 누구죠? 그 거짓된 갱생 요한 운터베거. 운터베거 같은 경우는 뭐 그 교도소 내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솔직히 가라비토 쪽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마르크 베네케가 가라비토와 함께 데이비드 버코비치라는 사람을 분석을 해요. 데이비드 버코비치 그 사람도 연쇄살인마인가요? 연쇄살인이죠. 되게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다룰까 안 다룰까 했는데 저는 안 다루고 싶어요. 그냥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뭐냐면 이제 마르크 베네케가 분석한 데이비드 버코비치의 모습과 텍스 왓슨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르크 베네케가 어떻게 하냐면 버코비치는 원래는 범죄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파괴적 환상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다가 체포된 다음에 살인을 통해서 열등감을 해소하다가 체포된 다음에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의 발언을 또 경청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중요한 진술적 의미도 갖고 이러는 거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개종합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열성적인 전도사가 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는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수감돼서는 안 된다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그게 마르크 베네케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죄의식을 느껴서 이런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도 들어주고 이러니까 내가 뭐하러 나가냐 이런 식인 거죠. 텍스 왓슨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텍스 왓슨도 그러면 출감을 거부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이제 여하튼 굉장히 좀 이제 교도소 내에서 존중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루이스 가라피토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데 사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텍스 왓슨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는 사실 찰스 맨슨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렇게 됐고 나는 개종을 함으로써 이제 악이 떠나갔음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 비슷한 유형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가라비토 같은 경우는 가라비토의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내외부로. 아니죠. 가라비토는 물론 그렇죠. 근데 교도소 내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밖에 나가서도 뭐 국회의원 뭐 정치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도 그만한 존경과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나르시시즘의 경향이라고 보시는 시각인가요? 저도 애매합니다. 뭐 저 나르시즘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경향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그 데이비 버커위치와 루이스 가라비토를 마르크 베네켄은 이제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을 보면 텍스 왓슨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찰스 맨슨 밑에서 그 사람을 추종했던 세력, 추종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그렇게 믿어지진 않는다라는 예. 게 지금 게스설의 의견인 거죠. 실제로 그래요. 찰스 맨슨의 통제 안에서 완전히 종속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무리를 떠나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했었고 뭐 LA나 이런 쪽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자기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 사람은 또 중요한 게 찰스 맨슨하고 성관계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관계가 남성과의 성관계가 복종과 지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텍스 왓슨 본명이 찰스 왓슨이었는데 찰스 맨슨이 너 이름 바꿔라 이렇게 거의 명령조로 이렇게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쩌면 이런 거랑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반발심을 어쩌면 부여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 왓슨이 찰스 맨슨에게 완전히 종속된 인물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이 정도의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어떤 사람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이상의 어떤 존재를 만나서 복종하게 되는 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복종하면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몰락하고 다시 자기로 돌아온 거지. 그냥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찰스 맨슨이 이 무리에서는 좀 대단한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뭐 그런 추정은 됩니다. 네, 노버트 레슬러가 그런 여지를 좀 남기긴 합니다. 반듯한 청년이었던 왓슨이잖아요. 왓슨이 네네. 어떤 계기로 퇴폐한 삶으로 들어왔는지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는 패밀리 내에서 찰스 맨슨을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고 존 더글라스는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찰스 맨슨이 나가지 못한 영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살인인 거죠. 그를 위해서 이제 찰스 맨슨이 텍스 왓슨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존 더글라스는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권력투쟁이라는 의미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찰스 맨슨의 반응인 거예요. 왓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이트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를 보고하는 왓슨에게 맨슨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존 더글라스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사실 칭찬한 게 아니다.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경계를 했다. 이 자식이 나를 넘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글라스의 추측이에요. 이거는 더글라스 추측이자 이런 건데 야 내가 말한 걸 고작 그 정도로밖에 못하냐. 너희들 내가 말한 거는 더 파괴적이고 더 뭐 이런 더 장엄한 무언가인데 너희들이 한 거는 고작 뭐 소동 하나 일으킨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라비앙카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라비앙카 사건은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라비앙카 사건이라는 게 두 번째 사건이죠. 예. 그 사건은 찰스 맨슨이 지시했다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찰스 맨슨 자신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하튼 패밀리 내 권력을 굳히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이러한 권력 투쟁의 결과였다고 존 더글라스는 설명하고 있고 찰스 맨슨 또 이런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로버트 레슬러는 어떤 여지를 줬냐면 이런 거예요. 텍스 왓슨이 찰스 맨슨을 밀어내고 1인자가 되려고 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일단 들어봅시다.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건 하고 싶다. 찰스 왓슨의 왜 오른팔이 됐다. 제 2인자는 확실히 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히틀러 밑에서 막 누구죠? 이름 뭐 괴벨스? 괴벨스 말고 이제 좀 유명 공군 원수도 있고 뭐 몇 명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2인자라고 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텍스 왓슨이 그런 경향을 보인 게 아닌가. 찰스 맨슨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찰스 맨슨의 신복이 되든지 바로 제1 신복이 되든지 이런 걸 원했을 것이다라는 걸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복을 데리고 싶을 심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찰스 맨슨의 조직이 네. 뭐 국회가 아니야. 되게 조그만 그 몇 명 뭐 해봤자 진짜 많이 쳐져서 100명
100명의 사랑을 받는 집단이었자고 그 모임이 100명 이하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보다 훨씬 작은 40명 정도였다고. 그러니까요. 100명도 안 되는 그 집단의 권력을 잡는 게 그냥 숫자만 놓고 아니면 그 조직만 보고 봤을 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조직은 찰스 맨슨이 있기 때문에 이 왓슨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빛나 보이는 거지. 난 저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고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서야지 그 마음이면 차라리 자기가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그러지 그 조직을 자기가 찰스 맨슨의 권력을 넘어선다? 이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람이 쌓아온 게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왔고 뭐 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어차피 애초에 파이가 크지 않은 집단에서 굳이 이렇게 살인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찰스 맨슨의 시각은 왓슨을 경계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규모가 적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규모가 적지만 속해 있는 집단에서 보니까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다 와 경배를 하고 굉장히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봤을 땐 찰스 맨슨이 별거 아닌데 아 저 사람한테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은 실제로 아까 전에 성관계도 안 갖고 뭐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하기도 했는 걸 보면 이제 찰스 맨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보 이 사람 빼고도 내가 이 무리에 내가 장이 돼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든 면에서 권력 투쟁이라는 요새가 성립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왓슨은 분명히 찰스 맨슨 눈에 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찰스 맨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도 좀 사랑해줬으면이라는 심리 분명히 있었지. 근데 내가 맨슨 입장이면 왓슨이 되게 경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를 내치면 조직의 문화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누군가를 내쳤다 해서 내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체격도 크고 잘난 놈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쟤를 보면 약간 쫄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슨 마음에는 왓슨을 경계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겠지. 근데 왓슨은 한편으로는 맨슨을 순수하게 그런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막 과격하게 막 그런 심리가 좀 충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게 왓슨 이하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과의 권력 투쟁이 됐었고 맨슨 안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얘를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의 일종이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좀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네. 찰스 맨슨이 과연 죄가 있는가 이 생각 이거부터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 떠올라요. 찰스 맨슨이 그러면 무슨 죄가 있었던 겁니까? 아까 뭐 살인죄가 성립된 거예요. 살인 교사죄하고 살인 지시죄, 살인 그러니까 계획죄. 이 사람 살인죄. 그러니까 마스나가 토시도 자기 손은 직접 더럽힌 적은 잘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직접 가둬놓고 예. 거기에 현장에 있었잖아. 마스나가 후토시는 어쨌건. 근데 찰스 맨슨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마스나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그 감금한 그 집에 장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금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마스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살인할 때는 없었다. 아 살인한 도 없었지. 어쨌든 감금한 그 집에서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찰스 맨슨은 이런 거죠. 살인자를 알고 있었고 살인 의도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그거 허락을 받는 이거 본문 내용이랑 스토낀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살인 현장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요. 맞아요. 라비 안카 사건 당시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가담하지 않았고 왜 현장에 안 갔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맨슨이 이런 말을 해요. 난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 참석하면 다시 감옥에 가는데 왜 내가 교도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맨슨 자신은 살인과 상관없다.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고 그거를 지금 이제 1969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주고 40년 가까이 주고 40년 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난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맨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보면 맨슨이 나쁜 사람이야. 연쇄 살인을 뭐 교사했을 수도 있고 뭐 종신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맨슨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왓슨도 지금 나랑 똑같은 벌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딱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왓슨은 저렇게 많이 죽이고 했고 나는 그냥 인디 밴드 리더인데 이런 생각을 자기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 누구야 저번 시간에 그 가라비토도 막 자기가 존나 착한 새끼인 줄 알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네. 맨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죠. 첫 살인은 테이트 사건
사라 테이트 사건이죠. 사라 테이트 맞죠? 네, 샤론 테이트. 샤론 테이트. 아 갑자기 헷갈리지. 샤론 테이트 사건 당시에는 맨슨은 왓슨 등의 행동을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설마 저렇게 하겠어? 제가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방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버트 레슬러는 이렇게 말해요. 패밀리는 맨슨의 관심을 얻지 못해서 지금 안달난 상태의 집단이었다. 그런데 애가들이 저희들이 처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맨슨이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람은 사실 살인을 방조하고 조장한 경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사실상 살인을 허가해 준 셈이다라고 세석 말을 해요. 그 로버트 레슬러가 말했죠. 네, 로버트 레슬러. 반박하십시오. 아니 이게 살인을 허가했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물론 두 번째 라비앙카는 내가 너무 찰스 맨슨을 옹호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나한테 관심을 얻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상상하는 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한테 내 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비난하고 그 새끼 막 개새끼라고 죽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말만 들어도 고맙다. 뭐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얘네가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식은땀이 나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거 이제 범죄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요? 아니 뭐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상상력을 조금 얹어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할까봐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로버트 레슬러 의견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살인 혐의를 받았을까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살인 혐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패밀리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의 살인에 자기도 참여했다는 식으로 법정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애매한 구석이 적어도 샤론 테이트 사건 같은 경우는 애매한 구석이 있죠. 두 번째, 근데 왓슨 범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왓슨이 샤론 테이트를 살해한 그 사건 이후에는 라비앙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는 주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제 및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왓슨이 한 발짝 나갔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도 그만큼 나가있어야 된다. 직접적 살인 행위에 참석은 안 했었겠지만 자기가 내 지시 아래서 더 깔끔하게 해야 돼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고가 이루어졌나요? 아까 뭐 종신형이라고 했는데 9차례? 네, 9차례 종신고. 지금 현재 복역 중이에요. 나이가 우리 나이로 치면 지금 몇이죠? 80이네요. 81. 제가 얼마 전에 찰스 맨슨의 기사가 올라온 거를 봤어요. 아마 장 과장님도 그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이걸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사님 저한테 보내셨죠? 예, 내가 보내줬는데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20대 여성하고 결혼 파혼을 했다. 결혼하려다가 이게 뭐 미국은 약간 우리랑 개념이 달라서 뭐 결혼 직전에 이제 성혼이 무효화된다. 뭐 결혼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이라고 되더랍니다. 이게 혼인이 이제 했다가 이제 아예 무효화됐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노리고 접근한 20대 여성의 그 행약을 찰스 맨슨이 알아차려서 이제 파혼시켰다. 이런 표현인데 주목받기 좋아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찰스 맨슨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일부러 이제 한번 자신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한번 했던 쇼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성이 하니까 받아주는 척하면서 사람들 이목 모았다가 깽판 이런 식으로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긴 하는데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사건이네요.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예계에서 비슷한 그런가요? 누구 제가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건의 개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찰스 맨슨에 대해서 좀 해줄 만한 얘기들이 있나요? 찰스 맨슨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본 게 이런 겁니다. 주류 문화에 대해서 주류 문화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든 그 문화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비판적인 문화로서 뭐 반주류 문화라고 할게요. 이 반주류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뭐 퇴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근데 주류 문화를 넘어서 뭔가 좀 더 진일보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뭐 학식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을 수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주류 문화에 밀려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밀려났다든지 적응을 못한다든지 그걸 비판적인 사람들 상당수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간 뭐 이제 진일보한 무언가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특히 뭐 우리 이제 찰스 맨슨 패밀리 보면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찰스 맨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모 요소가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존이 점차 이제 더 뭐 경쟁이 강하다 되고 살아가는 게 더욱 빡빡해질수록 이런 경향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또 제2의 맨슨 패밀리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문제잖아요. 어차피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자기들 문제잖아요. 지들끼리 안에서 찌지고 뽑고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좀 걱정이라 할까요? 그런 게 되네요. 난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는 먼저 이제 동조하는 얘기로 우리나라의 사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뭐 지존파 사건도 좀 떠올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가문성 정신병의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혼자서 못할 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일종의 동시에 같은 환상을 꿈꾸면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생겨났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문성 정신병 얘기를 과거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한편으로는 지금 그 게스트설의 말에 뭐 반박까지는 아니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이유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화는 굉장히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비판적인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건강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반주류 문화인들이 만들어낸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폄하받거나 이런 평가절하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죠. 사실은 반주류 문화에 굉장히 좋은 다양한 왜 사실은 다양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막 그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주류 문화가 굉장히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쿨하다 이런 것들이 쿨하다가 멋지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거 사람들이 또 굉장히 희소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도 그렇죠. 뭐 다 우리 중에서 더 히피스러운 인간들이 좋아하는데 쟤는 못 나간 것을 더 나가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케이스. 이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러실 거 왜냐하면 그 LBC 방송국 혹은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반주류 문화의 활성화, 뭐 반주류하고는 좀 그렇지만 반주류죠? 그런 것들 활성화를 좀 저는 꿈꾸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아니 왜냐면 그 나 같은 경우는 이제 B급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B급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류 영화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영화의 오히려 상상력이나 창작력이 보장되거든요. 왜냐면 기획자나 이런 애들이 간섭을 안 해. 어차피 단관 개봉을 예전에 이제 그 관에서 그 막 동시 개봉을 막 이렇게 그렇게 팔렸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창작자의 그런 몇 가지 룰만 이렇게 뭐 야한 장면도 좀 나오고 폭력적인 장면 좀 섞어주면 창작자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롭고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가 보장되지 않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찰스 맨슨 이 맨슨 패밀리가 그런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선동되기 쉬운 사람들과 선동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문성 정신병의 파괴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이런 시각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첨언하고 싶었던 것뿐이고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혹시 예고 가능한가요? 지금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래요? 사실 소장님하고 한 명 지금 얘기는 했는데 할까 말까 서로 고민. 하죠. 그거 할까요? 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지금. 그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일본 돌아갑니다. 일본. 그놈의 일본은 일본 그 마스나가에서 인기 좀 얻더니
게스트설이 일본을 좀 많이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가 많습니다. 진짜 자료가 많아요. 일본 네. 연쇄살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룰 수 없고, 근데 중국은 중국말을 아예 모르고, 일본이 좀 약간 이상한 게,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또 책을 많이 써요. 그런 쪽으로 이것저것 뭐 재판 그 과정을 이제 담는 책도 나오고, 뭐 관정기라고 해야 되나? 관청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책으로 나오고.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서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전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룰 그 일본 연쇄살인마도 자료가 많나요? 네, 저도 그 책을 알고 예전에 뉴스로 얼핏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때는 연쇄살인범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데거든요. 그냥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번에 책을 우연히 이제 일본어 책이 이제 제 광고 아마존으로 광고가 와서 보니까 오 이 여자 이렇게 됐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다음 편 그 책을 샀나요? 아니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살까 지금 생각 그러니까 그 킨들로 구매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자비 털어서 이렇게 책 사가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서버를 살 좋아하죠. 돈이 없는 거야. 제가 서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방송 늦게 올리는데 무료 서버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저번에 막 혼자 열받으셔가지고 팟빵에서 막 댓글로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싸운 건 아니고 그 막 자비의 시간 털어가면서 그거 무료 서버를 어떻게든 많이 올리려고 용량 줄이고 막 음질 비교해가면서 올리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욕은 좋아서 먹진 않아. 그래서 어쨌건 다음 시간 예고는 일본의 젊은 여자 연쇄살인마 맞나요? 아닙니다. 30대였던 건데. 30대면 젊지. 우리도 30대인데 굉장히 젊은. 왜제 나이까지? 어쨌건 예고니까 짧게 일본의 비교적 젊은 여성 연쇄살인마. 예, 여성 살인마. 그러니까 이런 연쇄살인마를 미국에서는 블랙 위도우라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 들으니까 어떤 유형의 연쇄살인마일 예, 거라고 생각은 블랙 드네요. 위도우. 요즘에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에서 활동하고 있던데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영웅의 이름에 썼을까? 나는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 블랙 위도우는 원래 이런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던 말인데. 네, 검은 과부라고 하죠. 예. 그 검은 과부라니까 이제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어쨌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스미다 미야코타도 젊으니까 아마 또 전략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혹은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 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혹은 적절한 수준의 욕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저에겐 큰 힘이 되고 혹시라도 팟빵 들으셨더라도 유튜브 와서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굉장히 기쁘게 방송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연쇄살인범에 대한 제보 혹은 뭐 책 추천 등등 해주실 분들은 제 개인 메일 개그블랙 GAGBLACK@naver.com 혹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렴하고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